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재무설계 법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부자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댓글 중에서 부자지수가 181%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신디님, 닉네임 신디 쓰시는 분, 부자지수 181% 나왔어요. 이게 미래쌤 미디어 교육의 힘 덕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니 다른 어떤 한 분께서는 부자지수 181, 완전 부럽네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강기획관님께서도 즐거운 상식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펀드 생활, 이제 2학기도 끝나가는 건가요? 아직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항상 재미있는 강의,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성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들은 힘이 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방송 내용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죠. 미래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신동희 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많은 분들이 지난주 방송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부자지수가 181% 나오셨다 그러면 저희보다 더 자산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방송을 하셔야 되실. 그렇습니다. 네, 뿌듯하시죠? 예, 나중에 꼭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계속해서 과장님 재밌는 방송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탄력받아서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 예, 거예요? 오늘은 그 인구 통계로 내다보는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즉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통계라고 하면은 언뜻 그냥 고령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뭐 고령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 제가 언론 매체에서도 사실 고령화 얘기라든지 저출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내일의 금액이라고 하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거나 투자를 했을 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처가 인구 구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은 빨리 변화하고 또 굉장히 많이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구조가 점차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또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구조가 변할수록 제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죠. 우리 네. 삶의 모습도 그렇고 이제 그 살아나가는 중에서도 뭐가 더 많이 팔리고 뭐가 더 적게 팔리고 굉장히 많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를 잘 알고 또 대비하고 또 이것을 활용해야지 또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인구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투자 방법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오늘 들을 예정인데 네. 사실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다,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사실 뭐 실버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조금 막연해요. 예.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사실 그 고령화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사실 그 적어도 한 200여 년 동안 모든 단체들과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모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그 기반 자체가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반에 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선진국가, 모든 단체와 기업들의 전략은 이제 인구 감소, 특히 전체 인구 중에서 젊은 인구의 감소라는, 즉 전혀 다른 가정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는 젊은 인구의 감소, 그리고 은퇴 연령을 넘긴, 그러니까 노령화
고령화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은퇴 연령을 넘긴 인구의 증가에 따른 전체 인구의 그런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당연히 원인이 될 거고요. 또 평균 수명 증가가 또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총 인구 중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구들의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인구 구성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런 젊은 인구의 감소나 아니면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로 대변된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위협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 고령화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면들이 사실 먼저 떠오르긴 해요.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재정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부양해야 될 가족도 이제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기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인구 고령화를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인구 고령화는 당연히 그 경제를 후퇴시킬 수가 있고 또 노인 복지 비용 증가에 따라서 정부 재정이 또 고갈할 수도 있는 또 네. 그걸 만날 수가 있겠죠. 또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위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실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인구 고령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거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고령화는 물론 문제를 많긴 하지만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 인구 구성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베이비 부머들이 그 이제 경제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성한 그런 나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우리의 삶 전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또 커다란 투자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40대 그리고 50대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40대, 50대도 넘어서 굉장히 그 층에 붙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증가가 또 이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에 그런 변화를 또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미래 같은 경우는 그 이런 현재는 이 베이비 붐 세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그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이제 대부분 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들이 전부 다 40대에서 60대 정도의 나이대를 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 구매력이 가장 왕성한 나이대에 이 나이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인구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에 지금 현재는 자산 시장의 확대 초기에 들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죠. 네. 그러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다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경제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베이비 부머들이 40대, 50대로 지나게 되면 그만큼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또 소비를 많이 하는 나이대가 이제 그쪽에 되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더 활력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은 향후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가장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와 함께 뭐 질적 성장도 동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금융자산이 급격히 불어나고 또 기대 수익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는 또 세계가 다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 시장을 무대로 또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선진국에서 발전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마켓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보다 덜 발전된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또 이제 우리 시장이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의 파이낸스 센터도 왜 싱가포르 투자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중국 상하이나 인도나 브라질에 이제 건물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도 그 상하이의 대표적인 그 건물을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식.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고령화에 대해서 걱정은 해야겠지만 이런 고령화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지금부터 나타날 이런 고령화로 인해서 나타날 또 변화에 좋은 모습에 또 주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여기서 투자 기회를 찾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 몇십 년 동안은 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자산 시장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큰 흐름을 그 변화시킬 거고 주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경쟁력을 많이 키워놓게 되면은 그 아시아 시장의 과실을 항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중국과 인도의 자본 시장이 확대될 때 또 거기에 동참을 함으로써 또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고 또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경쟁력 제고라는 성공적인 흐름으로 이어가면 더 먼 미래에 또 우리나라가 당면할 수 있는 이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과장님,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잠깐 댓글 우리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늦가기님, 오랜만에 이분 1등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그리고 청년재벌님도 오늘 2번째로 출석하셨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 볼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이분 가슴 아픕니다. S1님, 이분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잘 보겠습니다. 이분 어제 초콜릿도 못 받고 씁쓸한 아침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방송의 묘미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떨까요? 이분께 저희 네. 선물 좀 드리면 어때요? 좋죠. 과장님이 예. 주실 거예요? 준비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요. 준비된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시죠? 예. 네, 에스원님 들으셨죠? 저희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선물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출연자에게 조금 저희가 또 그렇다고 진짜로 강요를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 피디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된 김에 에스원님 비롯해서 저희 댓글 열전을 한번 벌여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생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저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좋은 아침이 아니면 궁금한 점도 올려주시고요. 10자 이상 올려주시는 분들께 오늘 완전히 기분입니다. 선착순 10분께 저희들이 상품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밖에서 지금 인터컴으로 저희 PD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10자 이상 올려주시는 10분께 저희들이 즉석에서 상품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얘기를 계속 해봐야죠. 약간 네. 홈쇼핑 분위기가. 홈쇼핑? 미래의 미디어 홈쇼핑. 네, 자산 관리를 팝니다, 저희는. 네. 자, 근데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고령화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면들이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자산 시장이 좀 증대될 수가 있고 긍정적인 면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의 기회라는 데 주목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네, 사실 고령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투자의 기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모든 일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정적인 면만을 본다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근데 또 긍정적인 면만을 또 찾고자 한다면 또 끝도 없이 찾을 수가 있죠.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투자의 기회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투자를 찾아야겠죠. 네. 그렇다고 지금은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 고령화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 최근에 뭐 출산율이다 저하다 아니면 고령화 얘기 나오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출산율은 지금 초스피드로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령화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앞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하고 똑같은 인구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그 고령화를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불어서 앞으로 25년이 지나면은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는 조용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 1위이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상 진짜 1위 정도로 고령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이 우리나라가 이제 18년 정도 됐는데 일본은 24년, 이탈리아는 61년, 뭐 독일은 40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렸었습니다. 네, 정말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우리나라는 근데 18년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선진국은 이제 더 먼저 고령화에 진입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선진국들을 보면 조금 배울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 앞서서 항상 과거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 선진국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과거 경제 성장기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하면서 그 축적된 그런 탄탄한 경제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버 세대들에게 충분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개발기를 벗어나려는 시점에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또 지금 또 저성장 국면에 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의 주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베이비 부모들이 대부분 뭐 이제 사후정이나 뭐 5, 6도라는 말처럼 정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기 그지 없는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변화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2050년쯤에는 그 노인 인구 부양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60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절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부담은 더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선진국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97년에 진입을 했고요. 일본은 94년에 그리고 그 이탈리아는 1988년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10년 등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앞에 제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이제 진입을 했네요. 근데 선진국에서 고령화 문제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위로점이라도 한번 찾아본다면은 프랑스나 일본 등이 고령 사회에 빨리 진입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큰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데에서 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이 정도 노인 인구 비중을 견디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2020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간적으로 20, 30년 후의 얘기고요.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좀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그리고 괜찮을 수도 있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랬고 또 괜찮을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고령화 자체가 많은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꼭 괜찮을 수만은 없긴 없겠죠. 네. 뭐 2, 30년으로 보면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령화를 걱정을 하면서도 또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게 베이비 부모들이 굉장히 두툼하고 또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저희들이 지금 오늘 생방송 즉석으로 저희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댓글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과장님 궁금하시죠? 네. 과장님 컴퓨터는 지금 안 생방송이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뒤에 저희 칠판을 송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화면으로만 보이는데요. 아, 네. 저희 담당 PD께서도 글을 올려주셔서 아마 이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S1님 댓글을 주셨네요. 저희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큰 파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뭘 주시나요? 요거는 저도 뭘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담당 PD가 뭘 준비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들려오는 말로는 뭔가는 하여간 준비해서 꼭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분 QHWHRO 이분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은 제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이라 글 올리는 것보다 경청하느라 그만 1등을 뺏겼네요. 네,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그 상품 순위 안에는 들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생방송을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저희는 또 관계자다 보니까 이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를 저희는 알잖아요. 예.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점잖으세요.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이러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댓글에 참여하신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즉석으로 한번 이벤트 제안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사이언님, 이종복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이분들도 상품 나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국가하고는 다르게 조금 두툼하고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점, 차별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점이 있을까요? 예, 길고 두툼하다는 의미 자체가 그 베이비 부모들이 퇴장하더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뒤를 받쳐주는 세대가 계속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상당 기간 계속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맨 처음에 제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령화된 사회와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진행 중인 사회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
고령화된 사회와 고령화 사이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그 차이점을 보이고 투자하기 위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고령화된 사회는 이미 은퇴자가 주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주로 연금 생활자들이겠죠. 반면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회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주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은퇴 이후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은퇴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퇴직연금 등을 준비하거나 뭐 저축이나 보험인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저축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점점 자산 시장 쪽으로 이제 그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투자 기회도 많아지고 자산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드렸던 베이비 부모들의 40대, 50대가 더 많아질 거고 이 40대, 50대의 증가 같은 이 중장년 인구의 증가는 자산 시장을 결국 더 확대하고 변화시켜서 투자 지도를 바꾸어 놓을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 지도를 가지고 한 발 더 앞서서 움직일 수 있다면 당연히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열 수가 있겠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투자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되는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네, 대해서 우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선진국의 상황을 본다든지 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네. 일단 그 선진국의 그 예를 한번 본다면은 그 선진국 부동시장에서는 사실 그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젊은 층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또 감소했는데도 신규 가구 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0대 계층이 고급 주택과 넓은 주택을 보유를 하면서 주택 수요가 또 한 번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미국 같은 경우인데 이민자가 늘어나서 이제 주택 수요가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이 이렇게 신규 가구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뭐 이혼이나 별거나 도심 등으로 나홀로 가구가 많이 증가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진다고 하지만 당연히 이제 부동산 수요가 늘 가능성도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근데 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모들의 주택 수요가 대부분의 지금의 집값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네. 1990년대 보면은 베이비 부모들이 그때 30대에 진입을 하면서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이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이런 데 갑자기 몰렸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2000년대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건 물론 투자 부담도 불었겠고 교육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또 큰 평수로 30대에서 집을 마련했으니까 40, 50대가 돼서 또 큰 평수로 옮겨가려고 또 넘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요가 또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세대가 길고 두툼하다 보니까 또 30대에 있던 베이비 부모들이 다시 또 신규 주택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또 그 상태에서 전체 사회가 핵가족화로 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수요가 대부분 다 들어갔죠. 또 베이비 세대들도 대부분 다 수요들을 다 이미 창출하고 일으킨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선진국 시장만 보고 따라가서 그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인구 구조가 변화할 때 어떻게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는데요. 네. 제가 표로 잠깐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투자 방법인데요. 이 네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그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에서 약 8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주식 규모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제외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약 70% 정도라고 하는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114%가 주식시장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즉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겨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버블이 붕괴한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베이비 부모들 때문에 그 대부분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향후에는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외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금융 이론에 따르면은 효과적인 분산 투자는 각 나라별로 시장 가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건 스탠리 세계 주가 지수를 보면은 미국은 52%를 차지를 하고요. 일본은 약 9%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채권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에만 투자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네.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 이론과는 상관없는 몰빵 투자라고 또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본의와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그런 최근에 그 주가의 상관관계가 많이 높아져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자본시장이 1%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나서고 이런 1%가 아니라 나머지 99%에 더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꼭 이런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꼭 분산이 당연히 이런 분산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보다는 더 빨리 또 발전할 여지가 많은 국가들이 많죠.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선진국도 여전히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많고 또 그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업종별 분산 투자 전략을 일부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국가별로 주가의 상관관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90년 중반까지는 세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0.5% 미만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0.7을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1인 경우가 주식시장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7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같이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기업만 분석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세계 시장의 영향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경제 개발을 위해 철강이나 석유 등의 그 원자재를 전부 다 빨아들여서 오히려 그 브라질 철강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이러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야를 아시아 시장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아시아 시장, 즉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발전할 그런 여력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네. 그래서 그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그 호두 깎는 기계 속에 호두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술은 따라잡지를 못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싼 제품으로 치고 들어와서 양쪽으로 위험에 처했다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더 이제 기회가 많은 중국으로 옮겨서 그 투자의 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고 하지만 꼭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부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전에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이 등장함으로써 위협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 다 잘 살 수 있는 그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위험인 똑같이 줄 알았는데 기회가 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중국이 발전하면서 우리도 거기서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네 가지는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목이 메어서 기침이 나오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그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전략, 지도를 새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중에 지금 저희 S1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파장을 주셔서 지금 갑자기 긴급 이벤트를 하면서 저희들이 생방송 중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사이언님께서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미래쌤 미디어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저에게는 평생의 반려자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유, 감동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꿈투리님께서 전철이 고장나서 지하에 갇혀 있었네요. 아이고, 네, 이제야 제대로 방송 보네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선물 당첨되신 분들 아마 저희 PD님이 아마 댓글로 그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하필 또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날에 제가 목 감기가 조금 들라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재벌님 저도 밑에 10자 이상 댓글 남겼는데 빼버리시다니 섭섭합니다. 다시 세보세요 써주셨는데 청년재벌님 물론 포함해드립니다. 저희 애청자신데요. 빼드릴 수가 있나요? 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퀴즈 해주셔야죠.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소득 분포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이탈리아 토지의 80%를 20%의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텃밭에서 거두어들이는 완두콩의 80%가 20%의 완두콩 줄기에서 수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계기가 만들어졌고 네. 이것이 후에 여러 학자의 손을 거쳐 발전하게 된 그런 법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파레토 법칙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 파레토 법칙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 세 분을 추첨했습니다. 닉네임 덕스 대박아빠 그리고 경제 자유인 사용하시는 세 분께 저희들이 경제 관련 도서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령하시는 방법은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문제 어떤 문제인가요? 오늘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투자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오늘의 문제고요. 아, 네, 당연히 보기가 사지선다형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라. 두 번째는 해외 분산 투자를 하라. 세 번째는 업종별 분산 투자 전략을 일부 실시하라. 네 번째는 시야를 선진국 시장으로 돌려라. 네, 언뜻 보기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투자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라, 해외 분산 투자를 하라, 그리고 업종별 분산 투자 전략을 일부 실시하라, 시야를 선진국 시장으로 돌려라.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저희 슬펀생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제 관련 도서 상품으로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렇게 쌍방향으로 댓글 참여하니까 어떠세요?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 올려주시면 대답도 해주시고 그러실 텐데 네. 오늘 이벤트에 다들 혹하시느라 질문은 없으시네요. 말씀을 드리다가 왠지 제가 저 혼자 고지식하게 이 이벤트에 동참하시고 혼자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럼 저도 열심히 네. 동참을 할 것 같은데 아, 네, 상품 주시면 상품 협찬해 주시면 기회 제가 드립니다. 준비하고 제가 받으려고요. 아,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과장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펀드 생활 지금까지 30분 조금 넘게 함께 하셨는데요. QHWHRO님 정답은 어디에 올려요? 말씀 주셨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생방송이 끝나고요. 다시 보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거기 다시 보기 화면 밑에 펀드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쪽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